서울 시내의 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평일 오후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어요. 한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북적이는 시간도 아닌 그저 조용한 분위기가 버스 안을 감싸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는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류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윤정이가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윤정이는 버스 카드를 태그하고 중간쯤에 있는 좌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윤정이의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작스럽게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이내 심해져 버스 안을 울렸어요. 콜록 콜록. 윤정희의 기침 소리에 주변 승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침 소리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윤정희를 힐끗거렸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윤정희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죠. 저러다 다 옮기겠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버스 안에 퍼졌습니다. 윤정희의 기침 소리가 계속되자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윤정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눈에 띄게 몸을 움츠리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윤정희의 기침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의 주변으로 점점 빈자리가 늘어났어요. 승객들은 윤정희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대놓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윤정희를 쳐다봤어요. 버스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윤정희의 기침 소리가 계속되자 기사의 얼굴에도 짜증이 번져갔어요. 마침내 버스 기사는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기 뒷좌석에 계신 할머니, 기침이 심하시면 마스크 좀 쓰시죠?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기사의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윤정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정희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요. 그럼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계속 그렇게 기침하시면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기사의 차가운 말에 윤정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누구도 윤정희를 돕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사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희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마스크도 안 쓰고 왜 탔어요? 다들 불안하게. 윤정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기 아니고 살에 들린 거예요. 하지만 윤정희의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과 버스 기사의 경고만이 윤정희를 향해 있었어요.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고 윤정희의 기침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이 내린 뒤 새로운 승객들이 올라탔어요.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윤정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윤정희의 기침이 조금 잦아든 것을 확인하자 버스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잠시 후 윤정희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해진 듯 했어요. 윤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버스 기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 했어요. 기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침하시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다른 승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윤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버스를 꼭 타야 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지만 버스 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이 난 듯 백미러를 통해 윤정이를 노려보았어요. 규정상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기침을 하고 계시니 더더욱 필요하고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윤정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불만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윤정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소곤거리며 윤정이를 가리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어 윤정이의 모습을 몰래 찍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키득거리며 친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네. 아마 노인분들은 아직도 위험이 지났다고 생각 안 하시나 봐. 우리가 피해보면 어쩌려고. 속삭임이 버스 안을 맴돌았습니다. 윤정이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윤정이 주변의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곧 윤정의 주변으로는 아무도 앉지 않는 빈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계속해서 백미러로 윤정이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역력했어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다가갈수록 버스 기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 정류장입니다. 마스크 없으신 할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버스 기사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의 눈에 불안감이 어렸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이 내렸어요. 버스 기사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 버스를 타야 해요. 기침은 감기가 아니라 사례가 들린 거예요. 버스 기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반쯤 일어나며 화를 냈어요. 할머니, 규정은 규정입니다. 마스크 없이 기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리시죠. 버스 안의 승객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윤정이를 쳐다보며 빨리 내리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희의 뒷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왜 탔어요? 다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내리세요. 윤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시선들만이 윤정이를 향해 있었어요. 내리세요, 할머니. 버스가 더 지체될 수 없습니다. 버스 기사의 말은 이제 명령이 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윤정이가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버스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윤정이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 눈빛만 가득했죠. 그때 버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강지훈이었어요. 강지훈은 체구가 작고 수줍음이 많은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윤정이가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이어폰을 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권의 교과서와 필기구,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있었어요. 강지우는 파우치를 열고 소중히 아껴둔 새 마스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지훈의 어머니는 아침마다 그의 가방에 깨끗한 마스크 2장을 넣어주곤 했습니다. 하나는 오전용, 하나는 오후용이었죠. 강지훈은 이미 오전 마스크를 사용했고 지금 꺼낸 것은 오후용 마스크였어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윤정이가 문 앞에 서서 버스 기사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강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강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저기요, 할머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와 버스 기사 그리고 몇몇 승객들이 강지훈을 쳐다보았어요. 강지훈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윤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사용하세요. 강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윤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윤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안의 승객들도 모두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스크를 받았어요. 강지훈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기 아닌 거 들었어요. 살에 들려서 기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으니까 쓰세요.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흰색 마스크가 윤정희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어요. 버스 기사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셨으니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 출발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감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강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에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안내했어요. 윤정희는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강지훈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승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요즘 저런 애 드물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강지훈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을까요? 그는 이어폰을 다시 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요. 윤정이는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마스크가 소리를 많이 가려주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이제는 더 이상 윤정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윤정이는 가끔 뒤를 돌아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강지훈은 그런 윤정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윤정희와 눈을 마주치고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버스는 여러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자신의 목적지에서 하나둘 내렸고 새로운 승객들이 탔어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윤정희와 강지훈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정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정류장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천천히 걸어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전 뒤를 돌아 강지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강지훈은 윤정이가 내리는 것을 보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강지훈은 창밖으로 윤정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담긴 그 순간은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강지훈의 작은 용기가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분명했어요. 윤정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그것도 온 버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강지훈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조용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즐겼죠.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흘러갔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버스 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강지훈에게 머물렀어요. 기사의 눈빛에는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인정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운전에 집중했어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윤정이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가끔 강지훈을 힐끗거렸습니다. 참 훌륭한 학생이네. 강지훈 근처에 앉은 노년의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들었지만 쑥스러워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새로운 승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버스 안의 승객들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강지훈의 행동을 목격했던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들에게 무례하다고 하는데 저 학생은 정말 보기 좋네요. 맞아요. 우리도 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아요. 강지훈 근처에 앉은 중년 여성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강지훈이 들을 수 있게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강지훈은 귀가 빨개졌지만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이제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백미러로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아까 윤정이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버스는 강지훈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지훈이 일어나자 버스 안의 몇몇 승객들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강지훈은 조용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기, 방금 내리는 학생. 강지훈은 멈춰서서 버스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는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다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고마워.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강지훈은 버스가 떠나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침하는 노인에게 마스크 한 장을 건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버스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지훈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남을 위해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한 고등학생의 행동이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 기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조금 더 부드럽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버스 안의 승객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오늘 본 강지훈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그의 작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같이 등교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의 작은 친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강지훈은 학교에 도착해 평소처럼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노트에 필기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강지훈은 버스에서 만난 윤정이에 대해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기침은 나아졌을까? 하지만 이내 일상에 묻혀 그 생각도 잊어갔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지훈은 그날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버스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죠. 오전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지훈 학생, 잠시 교무실로 와주겠니? 선생님의 말에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친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어요. 강지훈도 당황했습니다. 평소 눈에 띄지 않게 생활했던 그였기에 교무실에 불려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네. 강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강지훈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안쪽에는 교장 선생님과 낯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강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훈이 왔구나. 이리 앉으렴. 교장 선생님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지훈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일주일 전쯤에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를 도와준 적이 있니?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강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버스에서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침하시는 할머니께 마스크를 드렸어요. 양복 입은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름표가 달린 명함을 꺼내 강지훈에게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훈 학생. 저는 한빛복지문화재단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강지훈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빛복지문화재단?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성을 바라보았어요. 저희 재단 이사장님의 부인께서 지난주 버스에서 학생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윤정희 여사님 말씀이십니다. 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무슨 재단의 이사장 부인이라고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윤정희 여사님께서 학생의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유일하게 도와주신 것에 큰 의미를 두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알기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를 도와준 것 같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단의 이사장 부인을 도운 거란다. 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분께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도현은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한빛복지문화재단에서는 강지훈 학생의 선행과 인성을 높이 평가해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물론 대학 진학 시에도 전액 장학금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전액 장학금이라니 그것도 대학까지?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축하한다, 지훈아.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선한 행동에 보답하기도 한단다. 김도현은 서류를 펼쳐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학비는 물론 교재비와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 시에는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이런 큰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정희 여사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김도현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겉면에는 정갈한 필체로 강지훈 학생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나중에 혼자 읽어보렴. 여사님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야. 교장 선생님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내일 제출해 주세요. 김도현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지훈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현과 교장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선행은 언젠가 보답받기 마련이지. 지훈이의 작은 친절이 윤정희 여사님께는 큰 감동이었던 거야. 교장 선생님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마스크 하나를 건넨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되다니. 이제 남은 수업 들으러 가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할게. 교장 선생님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 속 편지 봉투를 만졌어요. 윤정희가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수업이 끝난 후 혼자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강지훈에게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강지훈은 미소만 지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만의 특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빛복지문화재단에서 강지훈에게 장학금 소식이 전해지던 그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버스회사의 인사팀 사무실에는 팀장과 몇몇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지난주 윤정희와 마주쳤던 그 버스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40대 중반의 나이로 버스 기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오늘 왜 호출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인사팀장은 눈앞의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귀하의 버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윤정희와의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마스크 없이 기침하던 할머니 말씀이시죠? 저는 회사 규정대로 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고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했으니까요. 박민수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인사팀장의 표정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박 씨, 그날 당신이 막대한 신뢰를 범한 분은 바로 우리 회장님의 아내이신 윤정희 여사님입니다. 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보았어요. 네, 회장님의 부인이라고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정희 여사님은 서울교통의 회장이신 한승준 회장님의 아내이십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소 회사의 서비스 품질과 직원들의 태도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매일 같이 운전하는 회사의 버스에 회장 부인이 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여사님께서는 단순히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셨던 것은 갑자기 기침이 나와 당황하신 상황에서 마침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여사님을 매우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했고 심지어 버스에서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박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회장님 부인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대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인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민수는 더욱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만약 윤정희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는 아마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 박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지난 6개월간 고객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승객에 대한 불친절과 무례한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스트레스와 피로를 핑계로 개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사팀장은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내려진 처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간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급여는 50%만 지급됩니다. 박민수는 충격에 빠졌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직무 재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노선버스 운전은 맞지 않고 회사 내 다른 업무로 전환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처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박 씨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그날 버스에 있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윤정희 여사님께 자신의 마스크를 건네며 도움을 주었죠. 그 학생의 행동은 회장님께서도 직접 알게 되셨고 특별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박민수는
그날 마스크를 건넨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 고등학생이 용기를 내어 일어났던 모습. 자신이 그 학생을 본받았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정직이 시작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재배치 관련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박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박민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날 버스 안에서 윤정이를 대했던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며 그는 그날의 고등학생을 떠올렸어요.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학생.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버스키를 돌리며 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요. 비록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의 삶에서는 그 고등학생처럼 조금 더 용기 있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버스는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몰게 될지도 모르는 이 버스를 운전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오늘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강지우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이 가득했어요. 한빛복지문화재단, 전액 장학금, 그리고 윤정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강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니? 오늘은 좀 늦었네. 강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강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빛복지문화재단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엄마가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지더니 놀란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진짜니? 전액 장학금이라고? 대학까지?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갑자기 이런 좋은 일이. 강지훈은 지난주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침하는 할머니에게 마스크를 건넨 일, 버스 기사가 할머니를 내리라고 했던 일,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강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할 때 너만이 그 할머니를 도와줬다니. 어머니는 강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정말 버스회사 회장님의 부인이라고?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빛복지문화재단 이사장의 부인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이 버스회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강지훈은 주머니에 있던 윤정희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정갈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 학생에게 먼저 그날 버스에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당신만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요. 사실 나는 서울교통버스회사의 회장 한승준의 아내 윤정희입니다. 우리 회사 버스를 타고 있었던 것이지요. 평소 회사 시스템과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변장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곤 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회사가 만든 공간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날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요. 장학금은 내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당신의 미래가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윤정의 드림. 강지우는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도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바르게 자랐구나.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와 강지우는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서류와 편지를 보고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지훈아.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다니. 가족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강지훈의 미래가 한결 밝아졌어요. 대학 진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서류에 가족 모두의 서명을 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기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지훈이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너의 선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나도 기쁘구나. 며칠 후 강지훈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소 눈에 띄지 않던 조용한 학생이었던 강지훈이 이제는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학교에 또 한 번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정의 본인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실에서 만난 윤정이와 강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지훈 학생,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지훈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윤정희는 강지훈 앞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당신만이 손을 내밀어 주었지요. 강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었는데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 귀한 마음이지요. 윤정희는 강지훈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겠니? 내가 직접 밥을 해주고 싶어. 우리 남편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 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윤정희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녀의 초대는 큰 영광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윤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번 주말에 어떠니?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강지훈은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정희는 강지훈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어. 토요일 오후 4시에 오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와줬으면 좋겠구나. 강지훈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희가 학교를 떠난 후 강지훈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스에서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윤정희에게는 그것이 무척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지우는 주머니 속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윤정희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작은 친절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지우는 윤정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해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구운 쿠키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렴. 출발 전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버스 회사 회장 부부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우아한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윤정희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 지훈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윤정희는 버스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쿠키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윤정희는 기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내 어머니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렴. 자, 이제 들어오자꾸나. 강지우는 윤정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집안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크지 않은 텔레비전, 그리고 책장이 가득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잠시 후에 온다고 하더구나. 회사 일로 조금 늦는다고 했어. 그동안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자. 윤정희는 강지훈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곧 차와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돌아왔어요. 많이 긴장했니? 편하게 있으렴. 여긴 그냥 평범한 집이야.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윤정희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이 정말 아늑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 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큰 저택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린 소박하게 사는 걸 좋아해. 필요 이상의 것은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단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지우는 윤정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교사였고 남편인 한승준 회장을 만나 결혼한 후에도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한빛복지문화재단은 그녀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강지훈의 질문에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회사가 만든 공간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었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윤정희의 말에 강지훈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화 중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준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강지훈은 다시 긴장했지만 곧 들어온 한승준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친근했습니다. 아, 이 학생이 그 유명한 강지훈 군이구나. 한승준은 밝은 미소로 강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승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영광은 내 쪽이야. 우리 아내를 도와준 학생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기쁘구나. 한승주는 강지훈 옆에 앉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윤정희보다 더 말을 많이 했고 회사 이야기와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실은 그 버스 기사 박민수 씨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과하게 대했나 싶어. 한승준의 말에 강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겪은 일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징계 절차를 밟았지.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사실 다음 주에 그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야. 버스 기사직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윤정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시대니까요.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윤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실로 퍼졌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했단다. 지훈이를 위한 특별 메뉴야. 윤정희의 말에 강지훈은 놀랐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승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날 자네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특별한 거였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자네만이 손을 내밀었잖아. 그런 진심과 용기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야. 식탁에 앉자 윤정희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반찬들. 모두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많이 먹어, 지훈아.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단다. 윤정희의 배려에 강지훈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지훈의 꿈, 미래 계획,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대학에 가면 우리 집에 다시 와. 밥은 내가 해줄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세상엔 꼭 필요해.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윤정희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내가 함께 했으면 해. 물론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돼. 하지만 언제든 우리 문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한승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훈이 같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나은 곳이 될 테니까. 강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지만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대해주시니 부끄럽습니다. 윤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큰 영웅보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평범한 영웅이 더 필요하단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지훈은 한승준과 윤정희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택시비를 건네며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당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강지훈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버스에서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윤정희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세상엔 꼭 필요해. 강지훈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대로 작지만
따뜻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요. 그것이 윤정희와 한승준에게 보답하는 길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장학금이라는 큰 선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 강지훈은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일 오전임에도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세영은 지정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직원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히 로얄 밀크티를 주문했잖아요. 이건 너무 연하네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세영은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어요.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쇼핑할 기분도 안 나네요. 직원이 물러가자 조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세 중견기업 부장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었죠. 자신이 상류층이라 여기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서도 일반 매장이 아닌 VIP 룸에서만 쇼핑했습니다. 조세영은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어요. 오늘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편이 승진 소식을 기대했는데 또다시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 능력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처가 덕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으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 안내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어디긴요. 당연히 VIP 구역이죠. 조세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내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VIP 구역에 공사가 있어서 임시로 다른 구역을 안내해드렸을 텐데요. 아니, 어딜 보고 주차 유도를 해요? 제가 왜 일반 구역에 차를 댔겠어요? 조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관리자 불러보세요. 당장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조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관리자가 나와 사과했고 조세영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4시간만 낭비했네요. 조세영은 투덜거리며 차를 찾아 걸어갔어요. 차에 오른 조세영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방에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강남의 유명 골프장에서 모임이 있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30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야 했습니다. 조세영은 남편의 회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중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꽤 규모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죠.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이 부장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초에는 남편의 승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저 현상 유지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임원도 나를 못 건드리지. 조세영은 중얼거렸어요. 처가가 회사 초기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남편 직장 생활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영은 남편의 동료들을 만나도 늘 당당했고 때로는 거만하기까지 했어요. 집에 도착한 조세영은 서둘러 골프웨어로 갈아입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했어요. 늦으면 또 잔소리 들을 텐데. 조세영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세영은 핸들을 꽉 쥐고 속도계를 힐끔거렸습니다. 이미 시간은 1시 40분.
약속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골프장까지는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죠. 아,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조세영은 혀를 찼습니다. 마침내 큰 길을 빠져나와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골프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은 아니었지만 조세영은 이 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중 멀리서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세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저 정도 속도면 내가 지나갈 때쯤이면 다 건넜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조세영은 급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비켜요, 늙은이. 조세영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조세영의 차와 노인 사이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그리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었지만 노인은 중심을 잃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조세영은 당황했지만 곧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조세영은 노인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지금 내가 골프 약속 늦게 생겼잖아요. 노인은 바닥에 누운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로 더럽혀진 상태였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없다니요? 당신이 그렇게 느리게 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조세영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 됐어요. 조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별로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노인분이 많이 아파 보이세요. 여성이 말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조세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행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신고요? 제가 뺑소니라도 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조세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어요. 조세영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아, 정말 최악이네. 조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을 손으로 부여잡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조세영은 그런 노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늦어요. 먼저 시작하세요. 경찰차 2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명은 곧바로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조세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차량 운전자 분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조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까지 오나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인데. 경찰관은 조세영의 말을 무시하고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기 저 할아버지가 도로 한복판을 너무 느리게 걸어서 그만.
조세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경적도 울렸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부딪힌 것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게 아니에요, 경찰관님. 이 여자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세영은 항의하려 했지만 또 다른 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경적 울리면서 비켜요. 늙은이라고 소리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도 노인분에게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조세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순간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조금 급했거든요.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급하다고 사람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노인을 살피던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응급차 불렀습니다. 노인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세영은 속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운전면허증도요. 조세영은 마지못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과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조세영이 불안한 듯 물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조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야 하나요?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구급대원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노인의 휴대폰을 받아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김태선이라고, 아들은 김준혁. 그 순간 조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준혁 씨 되십니까? 여기 강남경찰서 소속 박민준 경사입니다. 댁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조세영이라는 분이세요. 경찰은 조세영을 힐끗 보았어요. 네, 아버님 상태는 응급한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경찰관은 조세영에게 말했어요. 피해자분 아들이 곧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운전이 가능하시면 따라오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세영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경찰차가 그 뒤를 따랐어요. 조세영은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김태선. 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지? 차에 오른 조세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조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 장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차로 노인을 쳤어. 그런데 그 노인 이름이 김태선이래. 조세영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김태선이라고? 우리 회사 회장님 이름이? 조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기억났어요. 남편이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그 이름. 남편 회사의 회장 이름이었습니다. 장민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장민우는 급한 가정사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김태선 회장님을 차로 쳤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장민우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다시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장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있어. 조세영이 대답했어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좁은 도로에서 노인이 너무 느리게 걸어서. 그래서 차로 쳤다고? 장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세영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조세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고. 근데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더라고. 알고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 장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통화를 끄는 장민우는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태선 회장. 그는 장민우가 다니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죠. 소문에 의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 요즘은 출근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민우는 아내 조세영과 김태선 회장이 만나는 상황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조세영은 늘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회사 회장을 차로 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민우는 급하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을 향해 뛰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김태선 회장의 위치를 물었고 간호사는 2층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하자 조세영이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장민우가 다가가며 불렀어요. 조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왔구나.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 장민우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해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보호자분이 안에 계세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보호자분이요? 장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분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김준혁 씨라고 하시던데. 장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김준혁, 회사 부회장이자 김태선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장민우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함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남성, 김준혁이었어요. 장민우는 그를 알아보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장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준혁은 장민우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부장, 여기 웬일이야? 장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조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조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준혁은 조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친 사람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조세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김준혁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김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준혁이 의사에게 다시 무언가를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김준혁은 장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장 부장, 잠깐 얘기 좀 할까? 김준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준혁은 장민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여자분이 자네 아내인가?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김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네도 알고 있나? 아내에게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상 문제가 아니야.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어. 오늘 같은 충격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 장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많이 위험하신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 하지만 의사 말로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라고 하더군.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김준혁은 고개를 들어 멀리 앉아있는 조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분이 평소에도 저런 성격인가? 김준혁이 물었어요. 장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한테 들었어. 사고 후에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던데. 김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장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장민우가 갑자기 회사를 나간 후 장민우가 일하는 부서 사무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장민우가 급하게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부서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장 부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걸까요? 신입사원 김도현이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전화 받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라고. 과장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에서 일하는 이수진이 부서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혹시 들었어? 김태선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말이야? 어디서 그런 소식을? 박지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회장님이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대. 세상에. 누군가 탄식했어요. 많이 심각하신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걱정스러운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김태선 회장은 비록 최근에는 회사에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업자로서 회사를 키워온 그의 리더십은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래?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자세히 안 알려줬어. 다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회장님을 치고 달아나려고 했대? 다른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달아난 건 아니래. 그냥 현장에 있었대.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박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회장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
길 한복판에서 느릿느릿 걷냐면서. 뭐라고? 여러 명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장 부장님이 급하게 나가신 것도 이 일 때문일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가능성은 있어 보였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케팅팀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방금 더 들었어. 김태선 회장님 사고 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모두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회장님 비서실에서 흘러나온 말로는 마케팅팀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 직원 가족이래. 뭐? 충격적인 반응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물었어요. 마케팅팀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다만 우리 회사 직원의 아내라고 하더라고. 사무실에는 더 큰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누구의 아내일지 추측이 오갔습니다. 장민우가 급하게 나간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한편 회사 임원들이 모여있는 7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회장 김준혁은 없었지만 다른 임원들이 모두 모여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현재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권혁중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병원에 계시고요. 가해자가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재무이사 남진호가 물었어요. 권혁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민우 부장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의 침묵이 흘렀어요. 장민우는 회사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전무 이민석이 요청했어요. 권혁중은 경찰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조세영이 과속으로 노인을 치고 사고 후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석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건강도 걱정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장민우 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권혁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부회장님 지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이 직원 가족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충격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조세영은 자신이 일으킨 소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 채 병원 밖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보며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참 미안해요. 작은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있어요.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조세영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골프 약속이 취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만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민우는 거의 밤을 새운 듯한 표정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은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어요. 장민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전 10시 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모든 임원과 각 부서, 부장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김태선 회장 참석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장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김태선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 있었던 사고에 관한 내용일 것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흘러 십시가 다가왔습니다. 장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7층 임원회의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민우를 보더니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장 부장,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 전무 이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보다는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다른 임원이 의아해했어요.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준혁 부회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뒤로 2명의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김태선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김태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임원과 부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선의 휠체어가 회의실 정면에 자리 잡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김준혁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현재는 응급처치 후 조금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김태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날 친 사람 누군지 알고 싶어. 김태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김준혁은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좁은 도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김태선의 모습,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조세영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차가 김태선을 치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비켜요, 늙은이. 영상 속 조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조세영이 차에서 내려 김태선에게 소리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골프 약속 늦게 생겼잖아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부는 분노한 표정을, 일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민우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졌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김태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장민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는 장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의 눈이 장민우를 향했고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자네 아내라고? 김태선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책임지고. 김태선이 손을 들어 장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사과할 일은 아니네. 하지만 아내분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군. 김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 부장, 아내분은 사고 당시 저희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제 회사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김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네.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나는 법적으로 고발할 생각은 없네. 경찰에도 그렇게 말했어. 김태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장민우는 무릎이 떨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회사 생활, 아니,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김태선은 김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인사 관련 안건을 설명해 주게.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는 장민우 부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케팅부 부장으로 있는 장민우 씨는 지방 공장 관리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장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방 공장 관리팀은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승진을 기대했던 그의 커리어는 이제 끝이나 다름없었어요. 또한 김준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태선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장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자네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라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자네 아내의 태도는 한 인간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거였네. 장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선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항상 인간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직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민우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지방 발령? 조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장민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조세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분노, 충격, 그리고 부정. 어쩔 수 없어.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일이야. 장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조세영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야. 오히려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야? 장민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세영아, 넌 아직도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회사 전체가 알고 있어. 임원회의에서 CCTV 영상까지 공개됐다고. 뭐? 조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영상? 사고 현장 CCTV. 내가 김태선 회장님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 장민우가 말했어요. 비켜요. 늙은이, 미친 거 아니에요. 모든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 조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장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조세영이 화면을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중견기업 회장 교통사고 낸 갑질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조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회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 장민우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일은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섰어. 조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내가 창원 공장으로 발령받아. 3년간 승진도 못해. 장민우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어요.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 창원에서 새로 구해야 하니까. 창원? 조세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울 근교는 안 돼? 매일 출퇴근하면.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창원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거기서 살아야 해. 조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서울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내 활동은? 골프 모임도, 백화점, VIP 혜택도 다. 장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영아,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때 조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디스플레이에는 골프 모임 단체방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조세영이 메시지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보였어요. 조세영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모임의 회원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전원합의 하에 제명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쫓아내겠다고? 장민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소식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질 거야. 조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였어요. 모두 그녀와 거리를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다음 날 조세영은 평소처럼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적어도 쇼핑만큼은 그녀의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VIP 라운지 입구에서 그녀는 막혀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VIP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세영이 항의하려 했지만 매니저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세영 고객님,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VIP 회원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안내문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조세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백화점을 나왔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SNS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로 불리며 그녀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세영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건을 계산하던 중 그녀는 계산대 옆 신문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견기업 회장치고 소리 지른 그 여자, 알고 보니 직원 아내. 조세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언론에까지 노출된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장민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조세영이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 조세영이 충격에 빠져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고?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회장님이 아니었어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도 내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건. 조세영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넌 회장 아니라 진짜 사람도 안 보였던 거야. 장민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조세영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단 며칠 만에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친구들,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장민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조세영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녀는 이제 허름한 원룸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장민우는 이미 창원으로 발령받아 떠난 상태였습니다. 조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세영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조세영이 대답했어요.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잖니.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봐. 엄마도 그런 말을 해요? 조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를 낸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세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프게 울렸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통화가 끝난 후 조세영은 쓰라린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그동안 누려왔던 특별 대우도 사라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백화점 VIP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 남편과 함께한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세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창원의 한 아파트. 장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혁 부회장이었어요. 네, 부회장님. 장민우가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부장 아버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네.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나? 장민우는 놀랐어요. 회장님께서요? 그래. 아버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네. 퇴원하신 후 재택 치료 중이시지만 몇몇 중요한 일들은 직접 챙기고 계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장민우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김태선 회장의 자택은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김태선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장 부장, 와주어서 고맙네. 김태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많이 좋아졌네.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김태선이 대답했습니다. 자네 생활은 어떤가? 창원에서? 장민우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사실 자네를 지방으로 발령낸 것은 자네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장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자네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김태선이 말했어요. 장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장님. 김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결정이었겠군.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기도 하지. 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어요. 장민우가 말했습니다. 김태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것이네. 지위고 나이고 성별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김태선이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자네 인생에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장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저희가 회장님께 큰 잘못을 했는데. 김태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한 법이야. 때로는 큰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자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김태선은 서류 봉투 하나를 장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장민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자네의 능력은 늘 인정했네. 이번 일을 통해 자네의 인격까지 확인했으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겠어. 김태선이 말했습니다. 한편 조세영의 원룸 앞. 택배 기사가 소포 하나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세영이 문을 열자 기사는 소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조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익명의 편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조세영.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동안 인터넷과 언론에 올라온 그녀에 관한 모든 기사와 댓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세영은 천천히 영상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노인을 향해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 내가 정말 저랬구나. 조세영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USB의 마지막 파일은 김태선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행사에서 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평생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해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조세영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